언니, 솔직히 말해서 저희 오빠랑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거지 같은 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강남 고급 일식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견례 자리에서 신우이의 노골적인 무시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수는 얼마나 준비하세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질문에 평범한 회사원 한예리는 점점 작아져갔죠. 가난해도 체면은 차려야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예린이 처음으로 반박하는 순간 철썩.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검은 벤틀리에서 내린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내 딸을 때린 손이 그 손이군요. 과연 예린의 숨겨진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고급 일식집.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프라이빗 룸에서는 두 가족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한예린과 그녀의 어머니가, 다른 한쪽에는 김도윤과 그의 어머니 김정희, 그리고 시누이 김은솔이 자리하고 있었죠. 예린은 손바닥에 미세한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1시간 넘게 고민했던 네이비 원피스가 과연 적절한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에 걸린 작은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긴장감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린이 엄마입니다. 예린의 어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정희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녀의 시선이 예린의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윤이 엄마 김정희입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차가웠어요. 예린은 도윤을 바라봤지만 그는 어색하게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명품 재킷을 입은 김은솔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어깨에는 샤넬 가방이 걸려 있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병원 일이 늦게 끝났네요. 은솔이 자리에 앉으며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과 함께 어떤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언니 되실 분이시군요. 소문 많이 들었어요. 은솔의 말에 예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도윤이 자신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안녕하세요. 한예린입니다. 김은솔이에요. 도윤 오빠 여동생이고 성형외과 의사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은솔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소개했지만 그 말 속에는 미묘한 자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이 위축되는 것을 느꼈어요. 정희가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음식이 꽤 괜찮아요. 가격이 좀 있지만. 그녀의 말끝이 의미심장했어요. 예린은 메뉴판의 가격을 보고 내심 놀랐습니다. 초밥 코스 하나가 자신의 하루 생활비의 몇 배나 되었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예린이 작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정희는 그런 예린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린 씨는 어디서 일하세요?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요즘 젊은 분들은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정희의 말은 겉으로는 이해하는 듯 했지만 어조에는 별로 관심 없다는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은솔이 자신의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언니는 어디 살아세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 원룸이요? 은솔의 목소리에 미묘한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정희도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예린은 자신의 답변이 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던 것 같았어요. 월세는 얼마나 나와요? 정희의 직접적인 질문에 예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크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예요. 모호한 답변이었지만 정확한 금액을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매달 50만 원의 월세는 그녀의 월급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도윤이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주문하시죠. 하지만 정희의 관심은 여전히 예린에게 쏠려 있었어요. 그녀는 예린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브랜드가 확인되지 않는 원피스, 작은 진주 목걸이, 평범한 가죽 핸드백. 모든 것이 은솔의 화려한 차림새와는 대조적이었죠. 예린 씨 어머니는 뭐 하세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린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당당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요즘 카페 사업이 쉽지 않다던데. 정희의 말에는 동정하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때 은솔이 자신의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남편이 수술 끝나면 픽업하러 가야 해서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병원이 바쁘겠네요. 예린이 말했지만 은솔은 그저 우아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성형외과라 예약이 많아서요. 강남 한복판에 있다 보니 VIP 고객들이 많거든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남편이 성공한 의사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예린은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희가 물을 마시며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예린 씨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할 생각이에요? 네, 일은 계속하고 싶어요. 요즘은 맞벌이가 당연하긴 하죠. 정희의 말에는 어떤 체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며느리가 일을 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아쉬워하는 듯 했습니다. 은솔이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일 그만뒀거든요. 남편이 워낙 잘 벌어서 굳이 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겸손한 듯 했지만 실제로는 자랑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뭐 하세요? 예린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었지만 은솔은 그 질문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문화생활도 즐기고요. 여유 있게 살고 있어요. 그녀의 답변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어요. 예린은 퇴근 후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며 드라마를 보는 자신의 일상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메뉴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걸로 주문하죠.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예린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이 며느리 감이 과연 자신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이에요. 예린은 손 안에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는 항상 딸이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랐어요. 진정한 성장은 혼자 힘으로 이뤄내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예린은 따뜻한 위로가 절실했습니다. 정희와 은솔의 시선이 점점 더 차갑게 느껴졌고 도윤마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첫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은솔이 젓가락을 들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어요. 언니, 지금 사시는 곳이 원룸이라고 하셨죠? 거기 교통은 어때요? 버스나 지하철로 다니기엔 괜찮아요. 아, 차는 없으세요? 은솔의 질문은 순수해 보였지만 예린은 그 안에 담긴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필요할 때 택시를 이용하거나. 요즘 젊은 분들은 참 실용적이시네요. 정희가 끼어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차가 없다는 것을 실용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은솔이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어요. 저희는 강남 아파트 50평대에 살고 있거든요. 주차장에 차 2대 세워두고 있어서 공간이 좀 비좁긴 하지만요. 그녀는 겸손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활 수준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50평대 아파트, 차 2대라는 단어들이 예린에게는 부담스럽게 다가왔어요. 집은 전세예요, 자가예요? 정희가 예린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월세로. 아, 월세시는군요. 정희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월세라는 단어에서 그녀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은솔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저희는 신혼 때부터 자가로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미리 준비를 잘해뒀더라고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린에게는 작은 화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니는 여행 좋아하세요? 은솔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예린이 답했습니다. 네, 좋아해요. 가끔 국내 여행을 다녀오곤 해요. 아, 국내 여행요? 저희는 신혼여행으로 몰디브를 다녀왔거든요. 정말 좋았어요. 은솔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투명한 바다와 고급 리조트,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부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예린이 진심으로 감탄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러움과 함께 자괴감이 들었어요. 언니는 신혼여행 어디로 가실 예정이에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예린의 답변에 은솔이 빈정거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아직 계획이 없으시군요. 요즘 신혼여행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게요. 좋은 곳으로 가려면 준비를 미리 해야죠. 정의가 거들었고 두 사람의 말에는 예린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었어요. 도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정하면 되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와 누나 앞에서 예린을 적극적으로 두둔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솔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저희 남편은 성형외과 의사라 VIP 환자들이 많거든요. 연예인들도 종종 오고요. 그녀는 남편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예린과의 격차를 더욱 벌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예린이 정중하게 답했지만 점점 더 위축되어 가고 있었어요. 자신의 평범한 직장과 소박한 생활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남편은 말이에요. 하루 수술비만 해도 언니 월급보다 많을걸요. 은솔의 말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예린의 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도윤은 말리려 했어요. 그런 말은 사실을 말한 건데. 언니도 궁금하시잖아요. 은솔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정희가 은솔의 편을 들었습니다. 은솔이가 자랑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 자랑 좀 하게 두세요. 하지만 그 말은 동시에 예린에게는 상처가 되었어요. 자신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예린은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식을 먹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언니, 혹시 저축은 얼마나 하고 계세요? 은솔의 질문이 더욱 직설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질문이었나요? 죄송해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 은솔은 사과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예린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예린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그렇군요. 요즘 모으기 힘들죠. 은솔의 말에는 동정하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린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희가 본격적으로 나섰어요. 예린 씨,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준비라고 하면 혼수 말이에요. 요즘은 다들 어느 정도는 준비하잖아요. 정희의 말에 예린은 숨이 막혔습니다. 혼수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은솔이 거들었습니다. 저는 신혼 가구 세트부터 가전제품까지 다 새 걸로 장만했거든요.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녀의 말은 예린에게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어요. 자신의 작은 적금 통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이야기였습니다. 도윤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천천히. 아들아, 이런 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야. 정희는 아들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녀의 관심은 오직 예린이 어느 정도의 혼수를 준비할 수 있는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린은 자신의 처지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들이 원하는 며느리의 모습과 자신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생활 수준 모든 면에서 말이에요. 은솔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거든요. 오빠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요. 그녀의 말은 예린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너는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예린은 이제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도윤마저 소극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었어요. 정희와 은솔의 공격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고 예린은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오면서 정희는 본격적으로 예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처음부터 의심이 가득했어요. 예린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혼수는 얼마나 준비하실 수 있어요? 정희의 질문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이고 날카로웠어요. 혼수라고 하면 가전제품, 가구, 예단 이런 것들 말이에요. 요즘은 다들 어느 정도는 준비하잖아요. 예린은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자신의 통장 잔고를 생각하니 답답했어요.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아서. 형편이요? 정희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네요. 예린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카페요? 손님은 많이 오세요? 정희의 질문은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파고들었어요. 그저 동네 분들이 가끔. 아, 그렇군요. 정희의 반응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작은 동네 카페라는 말에서 대략적인 수익을 짐작한 것 같았어요. 그럼 예린 씨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세요? 예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이 떠올랐어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정체를 숨기고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세요. 어떤 사업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정희의 추궁이 계속되었어요. 예린은 점점 더 곤란해졌습니다. 그냥 작은 사업이에요. 예린의 모호한 답변에 은솔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뭘 그렇게 숨기세요?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는 숨기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은솔의 말에는 협박에 가까운 어조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예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정희가 더욱 압박했습니다. 예린 씨, 우리는 솔직한 관계를 원해요. 앞으로 한 가족이 될 텐데 숨길 게 뭐 있어요? 정말 작은 사업이에요. 말씀드릴 만한 작은 사업으로는 혼수 준비 힘드시겠네요. 정희의 말이 예린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실망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어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혼수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아, 너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혼수는 그 집안의 정성을 보여주는 거야. 정희는 아들을 단호하게 제지했습니다. 은솔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혼수로 3천만 원어치는 준비했거든요. 가구 세트부터 가전제품까지 다 새 걸로요.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예린에게는 천문학적으로 느껴졌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합쳐도 그 절반도 안 되었거든요. 3천만 원이요? 예린이 작게 되뇌었습니다. 네, 요즘 혼수 준비하려면 그 정도는 들어가야죠. 은솔의 말에 예린은 현실을 깨달았어요. 이들이 요구하는 수준과 자신의 현실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예린 씨, 우리 도윤이는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받고요. 그녀의 말은 예린에게 명확한 메시지였어요. 너는 우리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수준이 떨어지면 우리 아들이 고생할 거 아니에요? 정희의 말이 점점 더 직설적이 되었습니다. 예린의 어머니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린이가 성실하고 착한 아이예요. 착한 건 알겠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정희는 예린의 어머니의 말을 쉽게 무시했습니다. 은솔이 추가적으로 공격했어요.
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집안이거든요. 그녀의 말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혼수도 제대로 못 준비하시고 부모님 직업도 명확하지 않으시고. 은솔아, 그만해. 도윤이가 말렸지만 힘이 없었어요. 오빠, 현실을 봐야죠. 결혼은 로맨스가 아니라 실생활이라고요. 은솔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린 씨, 우리는 솔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형편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예린은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무시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저희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무시받을 이유는 없지 않나요? 예린이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무시요? 우리가 언제 무시했나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게 무시인가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예린아, 진정하세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린의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어요. 은솔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언니, 가난해도 체면은 차려야죠. 이 말이 예린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가난하다는 직접적인 표현과 함께 체면을 차리라는 말까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예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지만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웠어요. 정희와 은솔의 무자비한 공격 앞에서 그녀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예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가난하다고 무시받을 이유는 없지 않나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에는 분노로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정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까지 저를 무시하는 말씀만 하셨잖아요. 원룸 사는 것도 차 없는 것도 혼수 준비 못하는 것도. 예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솔이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언니, 우리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이 무시 아니었나요? 제 남편 수술비가 언니 월급보다 많다는 말이나 가난해도 체면은 차려야 한다는 말이나. 예린이 하나하나 따져가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건방지게 어른한테 말대답을? 말대답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린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가난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받을 이유는 없어요. 도윤이 당황하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려 했습니다. 어머니, 예린아, 그만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정희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지금 나한테 강의하는 거야? 강의가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를 바라는 거예요. 예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은솔이 비아냥거렸어요. 언니, 돈도 없으면서 자존심은 센 타입이네요. 자존심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격에 대한 존중을 원하는 거예요. 예린이 은솔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내 인격을 무시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예린의 단호한 답변에 정희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런 무례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싹. 정희의 손이 예린의 뺨을 강하게 때렸어요. 그 소리가 조용한 룸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예린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그녀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정신적인 것이었어요. 어머니. 도윤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예린의 어머니도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지만 정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버릇없는 것을 가르쳐 준 거야. 은솔도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언니가 너무 나간 것 같은데요. 예린은 뺨을 만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맞은 것은 처음이었어요. 지금
저를 때리신 거예요? 그래, 때렸어. 어른한테 말대답하는 버릇 고쳐주려고. 정희는 당당했습니다.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가 나서, 억울해서, 무력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너는 조용히 해. 내가 평소에 교육을 제대로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정희는 아들까지 비난했어요. 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저를 지켜주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예린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연인 사이에서 갈등하며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정희가 다시 화를 냈습니다. 혼수도 못 해오면서 감히 목소리를 높여 예린이 간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이제 정말로 도움이 필요했어요.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희의 폭력과 모욕, 도윤의 무기력, 은솔의 무시. 모든 것이 예린을 압도했어요. 예린의 어머니가 딸을 감쌌습니다. 예린아, 우리 가자. 하지만 예린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뺨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대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희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런 무례한 여자와 우리 아들이 결혼할 수는 없어. 예린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린은 뺨을 만지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때 예린의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마치 딸의 위급한 상황을 직감한 것처럼 말이죠. 예린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아버지라는 글자였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 전화예요? 정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세요. 아, 그 사업하신다는 아버지. 정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비꼬는 어조가 담겨 있었어요. 예린이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예린아, 괜찮아? 그제서야 그는 예린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괜찮냐고요? 예린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게 두고서 이제 와서 괜찮냐고 물어보세요? 예린아,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도윤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예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지켜주지도 않고 어머니와 누나가 저를 무시할 때도 가만히 있다가 제가 맞고 나서야 미안하다고요? 예린의 말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솔이 끼어들었어요. 언니, 좀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도 언니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저를 위해서요? 예린이 은솔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를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혼수 못 준다고 비아냥거리고 급기야 때리는 게 저를 위해서라고요? 언니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은솔은 여전히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정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말해준 거야. 결혼은 사랑만으론 안 돼. 현실을 말해주는 게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예린이 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가 먼저 말대답을 했잖아. 말대답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한 거라고 했잖아요. 예린과 정희의 대립은 계속되었어요. 도윤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예린아, 제발 그만해요. 하지만 그의 중재는 힘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예린의 편에 서지 못했던 그가 지금 와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예린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윤 씨, 저한테 뭘 기대했어요? 뭐라고?
저희 만날 때 제 상황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원룸 살고 월급쟁이고 부모님이 부유하지 않다는 것도. 예린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런 상황을 만드세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될 거라면 저와 만나지 말았어야죠. 예린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솔이 비아냥거렸어요. 언니, 그럼 도윤 오빠가 언니를 속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속였다기보다는. 예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자신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정희가 화를 냈습니다. 사람을 외모와 재산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요. 예린의 직설적인 말에 정희는 더욱 분노했어요. 지금 우리를 비난하는 거야? 비난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관심 있으셨던 건 제 인격이나 성품이 아니라 제 통장 잔고와 부모님 직업이었잖아요. 예린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도윤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예린아, 우리 가족이 좀 현실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게 아니라 속물적인 거예요. 예린의 말에 은솔이 발끈했습니다. 뭐라고? 속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린은 당당했습니다. 돈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르시니까요. 정희가 다시 손을 들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예린이 피했어요. 또 때리실 거예요? 너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정희의 위협에 예린의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딸한테 왜 이러세요? 딸 교육을 제대로 시키세요.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맞을 짓을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예린의 어머니도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예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는 이제 집에 가겠어요. 예린아, 잠깐만.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예린이 가방을 들었을 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아버지였어요. 이번에는 예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예린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뭔가 급한 기운이 있었어요. 상견례 중이에요. 상견례가 어떻게 되고 있어? 그게.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집에 가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이 들렸어요. 주소 보내라. 내가 데리러 가겠다. 아버지가 직접요? 응, 회의가 끝났다. 지금 가는 길이니까 주소만 보내라. 예린은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면 더 큰 소동이 날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택시 타고. 주소 보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린은 어쩔 수 없이 식당 주소를 문자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데리러 온다고? 네. 그 사업하신다는 아버지가. 정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비꼬는 어조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 결혼은 불가능했고 도윤과의 관계도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라던 사랑은 현실 앞에서 무너졌어요. 약 30분 후 식당 밖으로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차 문을 열어주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한태준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전체적으로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겼어요. 회색빛 정장은 명품이었고 시계 역시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눈빛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가 늦게 끝나서. 한태준이 개별룸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지만 동시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풍겼어요. 룸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희가 한태준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한태준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누가 들어왔는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한태준. 회장님.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태준이 정희를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위압감이 담겨 있었어요. 은솔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설마. 예린 언니가 한태준 그룹 회장님의 제 딸입니다. 한태준의 단호한 답변이 룸을 완전히 정적으로 만들었어요.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예린아, 너 아버지가. 예린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태준이 딸의 상태를 살폈어요. 예린의 빨간 뺨과 눈가에 눈물 자국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정희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한태준 그룹의 회장이 예린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예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린아, 무슨 일이야? 한태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딸을 대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다니, 뺨이 왜 이렇게 빨갛니? 한태준이 딸의 뺨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희가 덜덜 떨며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뭘 몰랐다는 건가요? 한태준의 시선이 정희에게 향했어요. 그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예린이가 회장님의 따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은솔도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한태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제 딸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한태준의 말에 정희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당연히 몰랐겠죠. 제가 딸에게 정체를 숨기고 살라고 했으니까요. 한태준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왜 그런 교육을 시키셨는지.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딸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한태준의 답변은 명확했어요.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예린이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요. 그의 말에 정희와 은솔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딸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태준의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요. 예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요. 잠깐만, 예린아. 아버지가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겠다. 한태준이 딸을 진정시키며 다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내 딸을 때린 손이 그 손이군요. 한태준의 차가운 말에 정희는 벌벌 떨었어요. 한태준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룸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딸이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한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압도적이었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한태준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예우를. 그럼 모르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한태준의 반박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은솔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당신이 제 딸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한태준이 은솔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하루 수술비가 예린이 월급보다 많을 거라고 했죠. 은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가난해도 체면은 차려야 한다고도 했고요. 한태준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은솔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한태준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딸을 때렸죠.
그건 제 딸이 뭘 잘못했길래 때리셨나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현실적인 이야기요? 한태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혼수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지, 부모 직업이 뭔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따지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인가요? 그의 말에 정희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매기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태준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예린이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요? 한태준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제 딸이 모욕당할 때 지켜주지 않았나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처음부터 지켜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태준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어머니와 누나 앞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제 딸이 맞고 나서야 미안하다고 하는 게 사랑인가요? 도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가요. 잠깐만 예린아. 한태준이 딸을 달래며 다시 정희와 은소를 바라봤습니다. 두 분이 오늘 제 딸한테 한 행동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회장님, 제 딸을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혼수 못 준다고 비아냥거리고 급기야 때리기까지 하셨으니까요. 한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런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정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한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제 딸을 때린 손으로 용서를 구하시는 건가요? 정희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때 은솔이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혹시 제 남편 병원도 한태준 메디컬 센터 소속이죠. 한태준의 답변에 은솔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저희 집 아파트 대출도 한태준 금융 계열사에서 받으셨고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은솔이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실은 한태준 그룹과 관련이 있었어요. 회장님, 제발. 은솔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한태준은 냉정했습니다. 제 딸한테 그렇게 했을 때는 생각 안 하셨나요? 정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목이 안 좋습니다. 한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신 제 딸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정희가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예린아,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예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린아, 제발.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집에 가고 싶어요. 예린이 한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한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래, 가자. 그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제 딸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한태준의 마지막 경고였어요. 그리고 오늘 일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예린아, 미안해. 다시 기회를. 도윤 씨. 예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처음부터 지켜줬어야죠. 일주일 후 은솔의 남편이 운영하던 성형외과는 한태준 메디컬 센터에서 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정인의 가족이 살던 강남 아파트 대출도 한태준 금융에서 회수 절차에 들어갔어요. 도윤은 매일 예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예린은 받지 않았습니다. 예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그의 문자 메시지들이 계속 왔지만 예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한태준이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예린아, 힘들었지?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무 어려운 시험을 준 것 같아서. 한태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에요.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예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죠.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맞다, 예린아. 한태준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 아닌 인품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야. 도윤 씨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족 앞에서도 나를 지켜줬어야 했죠. 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진정한 사랑은 용기가 필요한 거야. 며칠 후, 예린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한태준 그룹의 계열사가 아닌 자신이 직접 찾은 곳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예린아. 한태준은 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사랑을 찾을 때까지 정체를 숨기지는 않을 거예요. 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저를 사랑할 테니까요. 예린의 말에 한태준이 웃었어요. 그래, 그게 맞다. 한 달 후, 정희는 예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린아, 정말 미안하다. 그날 내가 너무 심했다.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한 내가 잘못이었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다. 다만 너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예린은 편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예린은 새 직장에서 만난 동료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한태준 회장이든 일반 회사원이든 상관없어. 난 한예린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그의 말에 예린은 진짜 사랑을 찾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태준이 딸의 새로운 연인을 만났을 때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아버지. 이번엔 진짜 사랑 같다. 예린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닌 마음으로 사랑받아야 하는 거야. 한태준의 말이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몇 년 후, 예린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 결혼식에는 예린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결혼식 축사에서 한태준이 말했습니다. 제 딸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죠.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인품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그의 말에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예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린은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받으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